안녕하세요. 광고 프로덕트의 김경환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홍승훈님과 함께 실시간 VS 배치, 함께 굴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주제로 저희가 수억건의 상품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연동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해결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드부스 쇼핑에서 애드부 쇼핑이라는 광고 상품에서 저희가 마주한 도전 과제 설명드리고 그 도전 과제를 통해 도출한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템 세트 필터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는 저희 팀 홍승훈 님이 이어서 신디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성과 결론을 공유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애드부스 쇼핑에서의 저희의 도전 과제입니다. 애드부스 쇼핑이란 것은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기반으로 광고를 자동으로 집행해주는 광고 상품인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쇼핑 상품을 자동으로 연동해주고 AI 타겟팅을 통해서 지명과 유저를 매핑해주고 자동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예상과 매출 성과를 극대화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저희 팀은 상품의 연동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요구사항은 간단하진 않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현실은 좀 쉽지 않았는데요. 수십만 광고주가 존재할 수 있었고 광고주는 수십만 광고주는 다수의 캠페인을 가지고 있고 각 광고주의 상품은 수억 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 상품뿐만 아니라 도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에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조금 더 구체로 살펴보면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수천만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일부 광고주는 10개도 되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등 상품 개수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가격과 품절 같은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광고 메타데이터 또한 상품 정보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반영되어서 요구받았고 동일 상품이나 설정에 대한 모든 갱신 내역은 시간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연동한 외부 플랫폼에 대한 부하도 고려를 해서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를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과 광고 설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누락 중박 없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일 정보에 대한 모든 갱신 내역은 시간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과 데이터 스키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고민을 통해서 설계한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하나씩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이템 세트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광고 메타데이터를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광고의 전체적인 상태와 상품에 대한 필터링 설정을 연동하고 API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카프카 스트림즈를 이용해 광고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슈키퍼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정합성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을 공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루닝입니다. 프루닝이라는 것은 광고 연동할 상품을 1차적으로 선정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스버그를 이용해 성능과 운영성을 개선한 방안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디케이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오늘 발표의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은 프루닝을 통해 선정된 상품을 실제로 광고 메타데이터와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프루닝 배치를 통해 상품 선정과 상품의 실시간 변경을 함께 처리하면서 아이템 세트 API를 통한 광고 메타데이터까지 동기화하는 등 꽤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4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기술적 고민을 했고 오늘 발표 제목과 같이 여기서 실시간과 배치를 함께 굴리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개했던 부분에서 아이템 세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세트라는 것은 광고주가 정의한 상품 묶음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상품명이나 브랜드 등을 통해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설정을 통해 광고주가 원하는 상품만을 광고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 메타데이터 정보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품 연동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소재라는 단위에서 해당 쇼핑 상품이 광고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소재 단위에서 해당 상품이 광고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1대1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상위 데이터가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는 카프카 위에서 동작하는 분산 스트림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K-스트림과 K-테이블을 이용한 추상화를 할 수 있고 스테이트 스토어를 이용해 상태가 관리됩니다. 그리고 추상화된 데이터 사이에서의 조인을 지원하고 타임 윈도우와 펑추에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흐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카프카 스트림을 저희는 선택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프카는 저희 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높은 기술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플랫폼 신뢰도 또한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테이블 기반의 변경분 처리와 로컬 상태 관리를 통한 성능 최적화 가능했고 조인을 이용한 여러 데이터 결합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FK 조인이 지원된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결정적이었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FK 조인이 필요한 구조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엔티티의 정보가 변경되면 하위 엔티티까지 해당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비즈 채널이라는 정보가 반영되면 해당 정보를 하위 카탈로그 정보와 합쳐진 형태로 전파해야 됐습니다. 또 다시 카탈로그 정보가 변경이 되면 아이템 세트까지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소재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FK 조인 전에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K-테이블입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글로벌 K-테이블은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는 구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전체 테이블을 전부 메모리에 올리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은 조회는 빠를 수 있지만 테이블이 커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해당 변경분이 모든 인스턴스에 팬아웃 되면서 부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K-테이블은 다른 K-테이블과의 조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측이 있는 저희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그룹 바이 조인 방식인데요. 이거는 FK별로 역인덱스를 만들어서 그룹 바이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구조에는 유용하지만 단계가 많아질수록 리파티셔닝이나 집계의 로그가 누적되어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결합 로직을 전부 수동으로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코드 복잡성과 운영 리스크가 크게 올라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FK 조인을 쓰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네, 첫 번째로 파티션 정렬 기반의 로컬 상태 관리입니다. FK 조인은 스테이트 스토어를 활용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고 파티션 정렬을 이용함으로써 글로벌 K-테이블처럼 모든 인스턴스에 데이터를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경 시 관련 데이터만 재계산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상위 계층 데이터 정보 변경되어도 FK 조인은 관련된 하위 데이터만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층 구조에 대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API를 지원합니다. 복잡한 역인덱 생성 로직을 수동으로 직접 짤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조인 함수를 통해서 코드를 구현함으로써 코드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FK 조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왼쪽에 아이템 세트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 아이디는 I1 그리고 내부적으로 카탈로그에 대한 아이디인 C1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 세트 필터와 액티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탈로그 정보인데요.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간단한 상태만 표기해 두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CDC를 통해서 저희가 카프카 스트림에 K-테이블을 생성해 두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보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템 세트와 카탈로그 정보가 모두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럼 아이템 세트에 i2라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똑같이 C1이라는 카탈로그에 묶여 있게 되고요. 해당 i2라는 아이템 세트 정보가 설정되면 내부의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을 통해서 C1 i2란 매핑 정보가 전파됩니다. 해당 매핑 정보는 오른쪽에 내부적으로 스테이트 스토어 형태로 저장되고, 매핑이 저장되었고 오른쪽에 C1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조인된 데이터가 다시 업데이트 요청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면 i2와 C1이 조인된 데이터가 흐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K테이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부분을 가정해 보면요. 오른쪽에 C1인 데이터가 상태가 디액티브로 변경되면 기존의 서브스크립션 토픽을 통해서 생성된 매핑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i1, i2를 찾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왼쪽에서는 다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삭제된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i2가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보면 i2와 널이라는 정보가 전파되는데요. 이때 널은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툼스톤 역할을 해서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럼 예상하시다시피 서브스크립션 매핑 정보에서 해당 매핑 정보가 제거되고 다시 해당 데이터가 업데이트 토픽을 통해서 전파되고 마지막으로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이 서브스크라이브 토픽하고 업데이트 토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관련 정보는 여기 서브스크라이브 매핑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결과적으로 FK준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지연 시간 안에 변경분을 반영할 수 있었고 상위 변경을 하위로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FK조인을 사용하면서 장애를 한번 겪었는데요. 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최종 K테이블에 추가 정보가 필요해서 신규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하여 새로운 K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조인의 원본 아까 CDC로 만드는 K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했고 조인으로 이루어진 결과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셔닝 전략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신규로 생성된 이 K테이블까지 데이터가 문제없이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FK 조인을 처리하는 아까 서브스크라이브와 리스폰스에 대한 토픽을 인지를 못했는데요. 해당 인터널 토픽에 대한 처리가 누락되어서 그 서브스크라이브 매핑 테이블이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계층에 대한 매핑 정보가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전파가 유실되었고 저희는 결국 전체 업데이트 통해서 복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럼 저희는 아까 본 코드에서 어떤 부분을 빠뜨렸을까요? 여기 테이블 조인드라는 부분을 저희는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새로운 K테이블을 조인하는 형태를 수행하면 내부의 토폴로지가 변경이 되는데요. 카프카 스트림즈는 토폴로지가 변경이 되었을 때 카프카 스트림즈의 내부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각 K테이블이나 프로세서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해당 내부 숫자가 토픽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널 토픽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변경이 되었고 FK 조인 관련 토픽들이 신규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쌓아놨던 매핑 정보가 유실되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폴로지가 변경이 되면 리셋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복구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분리해서 신규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지하고 싶다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K테이블이나 다른 데이터의 이름을 모두 고정하고 충분히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저희는 얻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템 세트가 제공되는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드렸던 최종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몽고DB에 저장하게 되고 아이템 세트 API가 이를 조회해서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성능을 위해서 저희는 메모리 캐시 레이어를 추가했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은 아이템 세트 변경과 상품이 동시에 변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템 세트가 변경되었을 때 캐시가 유지되거나 API마다 캐시에 대한 유지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같은 상품이더라도 서로 다른 버전의 아이템 세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저희의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선형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최소화하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 주키퍼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희 경험 기반으로 해당 주키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캐시 플랫폼에서는 펍섭을 지원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스테이트풀을 사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치 큐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원하는 기능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 세트 연동 결과가 몽고에 저장되면 주키퍼를 통해 갱신할 아이템 세트의 몰 아이디를 주키퍼를 통해 전달하고, 해당 시그널을 받아 아이템 세트 API는 캐시에서 해당 몰 정보를 제거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를 통해 아이템 세트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전체 서버에 대해 과거의 캐시 정보를 수 미리세컨드 안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선형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왼쪽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포 패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오른쪽에 있는 리슨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메타데이터까지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API를 제공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상품 연동과 두 부분에 결합되는 부분을 저희 팀의 홍승훈 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다음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같은 팀의 홍승훈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발표에서는 앞에서랑 다르게 조금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큰 구조 위주로 저희 전체 구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조 요구사항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구조를 했는지 그 대규모 상품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디케이션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신디케이션을 위키피디아에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어렵게 무슨 자주적인 관리 집단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컨텐츠를 수집해서 목적에 따라 패키지로 만들거나 부가 서비스와 연결해 매체에 유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광고 시스템에서 적용해서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광고 시스템이 있고, 예전에는 이 광고 시스템에 그 상품들을 일일이 사람이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광고 시스템과 이런 쇼핑, 도서, 뭐 호텔 같은 상품들을 중간에서 자동으로 연동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스템은 더 많은 상품을 광고할 수 있고, 이제 원본이 되는 분들은 큰 노력 없이 광고를 상품에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 둘은 이제 윈윈을 얻었지만, 이제 신디케이션 시스템은 수억 건의 상품 데이터를 연동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고요. 이 신디케이션 시스템이 형식을 변환하고 메타 정보, 뭐 검수, 광고주 설정 정보들, 아까 이제 경원님 발표하셨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동하게 되는지 큰 구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신디케이션에서 상품을 연동을 하려면은 상품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상품, 예를 들어서 10억 건의 상품이 있는데 광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인데 10억 건을 다 내보내려고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뭐 인기도 순, 뭐 적절, 뭐 최신성 순 등 이용해서 적절한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이걸 하려면 이제 전체 스냅샷이 필요한데, 스냅샷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실시간 반영도 돼야 돼요. 가격 정보라던가 품절 정보 같은 것들은 즉각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앞뒤로 있는 광고 시스템이나 뭐 쇼핑몰들은 거기 인프라가 진짜 빵빵하거든요. DB가 엄청 많은데 저희가 그 상품 정보 연동하겠다고 뭐 11번 수준의 DB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경량 시스템으로 그 상품들을 연동해야 합니다. 또 아까 경화님이 설명해 주셨던 필터 API 같은 외부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까지 같이 엮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련해야 됐던 툴들은
어떤 스냅샷과 델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품 전체에 대한 형상과 변경분을 각각 접근하면서도 두 개 데이터에 대한 최종적 일관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DB 사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적 확장 가능한 시스템들과 파이프라인 처리 자체에 DB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정보만 연동하는 것들, 그리고 요 상품을 선정하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옵저버블하고 안정적인 체크포인트 시스템들을 둬서 여기에서 이것들을 기점으로 서브 시스템들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신디케이션에서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가지치기 같은 거여서 적절한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맞닥뜨렸던 문제가 스파크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원본 접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덤프 하는데 전체 형상 덤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그 쇼핑몰 DB 같은 데가 저희가 무제한으로 읽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리소스 늘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걸 덤프하더라도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2시간 덤프해야 되는데 1시간 40분 정도 하다가 잡이 죽어버리면은 2시간을 다시 덤프 떠야 되니까 실패할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광고 시스템과 원본 상품이 이제 NDM이다 보니까 얘네가 동시에 DB에 접근을 하면 얘네가 동시에 2배씩 느려져요. 얘도 4시간 걸리고 얘도 4시간 걸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수문 의존성이 생겨서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한 환상의 쇼들이 펼쳐지는데 이것도 이제 운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스냅샷과 델타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 스파크 프루닝 배치가 오래 걸릴수록 데이터 불일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아키텍처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프루닝 배치에서 상품 원본 덤프를 뜨고 이제 상품을 더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신디케이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새로운 상품의 연동, 기존 상품 연동의 삭제 등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는 동안에 또 변경분은 계속 이제 매일 계속 켜져서 선정된 상품이면은 변경분이 전송이 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선정된 상품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때 이 배치가 돌아가는 동안에 변경분이 누락되는 이슈가 있어서 요 시간 동안의 변경분을 얘가 다시 덤프 떠와서 여기 파이프라인에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보면, 일단 스냅샷과 델타에 준실시간 접근을 해야 되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덤프가 막 초안처럼 2시간씩 걸리고 이러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고성능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또 여러 리더랑 라이터가 있어도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하이브나 스파크 동에서 조회 검증이 필요하고 장애 발생 시에 롤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요구사항이 이제 아이스버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HDFS 기반의 테이블 포맷이고 저렴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다르게 아토믹 커밋과 타임 트라벨을 지원을 해줘서 데이터가 애시드하게 적재되는 걸 보장을 해주고요. 장애 발생 시에 이전 형상으로 즉시 롤백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상품과 관련된 스키마를 바꾸더라도 아이스버그 자체에서 이거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포맷을 거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시스템 만들 필요 없이 스파크, 플링크, 하이브 같은 것들과 필요한 툴 그냥 선택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이스버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컨셉추얼한 걸 좀 보여드리면, 아이스버그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전체 상품의 형상 정보, 그리고 여기에는 매 n분마다 변경분을 주기적으로 덤프를 뜨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 1회에 전체 덤프, 2시간이 넘는 덤프를 한번 뜨고 n분마다 델타를 어펜드를 해서 스파크에서 이 2개의 테이블을 읽은 다음에 아이템 단위로 머지를 하면은 전체 최신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델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성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H분마다 델타에 있는 정보를 스냅샷으로 머지시켜서 스냅샷을 최신 상태로 올리고 필요 없어진 델타 테이블을 삭제하는 이 컨셉을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H분마다 델타에서 스냅샷으로 머지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델타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에 델타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스파크에서 읽는 리드 비용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블한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 N과 H가 조금 휴리스틱한데요. 요거 이제 저희가 이거 휴리스틱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문제도 겪고 장애를 겪으면서 짧은 주기, 긴 주기일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나중에 PPT 보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연사 세션 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에서 저희가 어떻게 기능을 지원했는지 보면 델타를 스냅샷에 머지를 하게 되는데 이 머지 기능 자체가 아이스버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T가 이제 스냅샷 테이블이고 S가 델타 테이블인데 아이디로 조인을 해서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업데이트, 뭐 이런 조건 만족하면 업데이트, 델타에는 있는데 스냅샷에 없으면 인서트 이런 식으로 SQL문으로 이 병합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직접 뭐 아이디로 맵 파티션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스버그 자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SQL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동적으로 늘리더라도 작성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스파크는 중간에 실패하면 이게 비정상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아이스버그는 아토믹 커밋을 보장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 이제 롤백 같은 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얘는 타임 트래벨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 과거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엔진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들에서 이걸 실행해 볼 수 있고 저희가 매뉴얼하게 돌리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아이스버그의 태그인데 아이스버그를 사용을 해보면은 아이스버그를 라이트 할 때마다 기세 커밋한 것처럼 스냅샷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이런 스냅샷에 사용자 정의 라벨을 붙여서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부터 B 시간까지의 데이터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블을 보면 테이블의 데이터를 읽지 않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가지고 의미적인 이름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냅샷 머지를 한다고 할 때 예전에는 전체 덤프 뜨고 델타도 덤프 떠서 문제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스냅샷 태그 읽고 스냅샷에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구나. 그럼 델타는 어디부터 읽으면 되겠다고 델타를 다 읽으면 어디까지 데이터가 최신인지 이런 것들을 읽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실패가 빠르고 검증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흐름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최초에 1회 덤프를 뜨면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생기고요. 주기적인 어펜드가 4번이 발생을 하면 머지를 할 때 태그 읽고 스냅샷이랑 델타 테이블 읽으면은 T5까지의 데이터 최신성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머지를 하면 T1에서 T5까지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스파크 프루닝 배치에서는 태그 여기 0에서 T5까지고 여기도 T5까지니까 스냅샷만 읽으면 0에서 T5까지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주기적으로 어펜드가 돼서 2개가 더 생기면 얘는 이제 델타에서 T5 이상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머지하면 되고 이제 컴팩션을 하면 얘는 이제 태그를 하나로 합치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줄이는 걸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약간의 버퍼를 두고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다시 어펜드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이 스냅샷은 계속해서 최신을 따라가게 되고 이 델타와 스냅샷을 이용을 하면은 매니저블한 형태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고 실제로도 잘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이스버그의 파티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저희가 좀 컨트롤을 해서 리드 성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DB의 인덱스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 테이블은 전체 상품 접근, 특정 광고주 상품 접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상품 아이디 버켓팅, 광고주 아이디 버켓팅 이렇게 두 개의 버켓팅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프루닝이랑 전체 상품 뭐 조회 같은 거에 자주 쓰이다 보니까 조회 성능이 개선이 되는데, 이 스냅샷 테이블은 사실 통계성 쿼리라던가 아니면 뭐 문제시 디버깅 쿼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인덱스 이것도 걸고 싶고 저것도 걸고 싶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파티션을 너무 많이 걸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인덱스랑은 좀 다르고, 그리고 버킷을 너무 높게 설정해도 안 되고, 특히 광고주 상품 같이 특정 광고주 단위로 하면 스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델타 같은 경우에는 사용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특정 시간부터 이제 최대한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읽는 거. 그래서 파티션을 아워 단위로 하면은 아이스버그가 애초에 아워 단위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게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애초에 그 디렉토리는 읽지도 않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이거를 오래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지워주면 된다는 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영상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본과 광고 시스템을 직접 연결했었는데,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중간 인터페이스가 되는 애를 두고 얘를 체크 포인트로 해서 여기에 하이브라던가 뭐 스파크 스크립트 같은 걸 넣어서 여러 가지 디버깅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원본 접근의 부담과 장애를 격리했습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리고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버그는 이제 HDFS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믹 애시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그를 이용해서 빠른 상태 검증 및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DF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감소했고 병렬 처리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제 구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원본 접근 영역과 저희가 데이터 처리 영역을 분리해서, 그리고 원본을 읽던 중에 장애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돼서 어롤 라띵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구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고, 태그 메타 정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데이터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빠르게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원본 덤프 이런 식이었는데 변경분은 5분 정도 덤프해서 여기 어펜드, 여기 변경분 5분 정도 덤프해서 어펜드 이런 형태로 되면서 리소스 피크가 완화되고 이제 잡이 작아지다 보니까 빠른 실패랑 빠른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냅샷과 델타라고 하는 두 개 테이블 구조를 아토믹 커밋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한 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핵심 역할은 각종 변경에 반응해서 시스템을 알맞은 상태로 동기화하는 건데, 이 각종 변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한 정의이기 때문에 조금 시나리오를 추려보면, 아까 프루닝 배치에서 봤던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것, 이제 실시간 변경분이 들어오면서 상품 정보가 변경되는 것, 그 다음에 상품 정보가 변경되면 광고 시스템이 연동돼야 되고, 아까 이제 경환님이 설명해 주셨던 필터 같은 외부 정보들, 이 변경돼도 광고 시스템이 재연동돼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아까 봤던 아키텍처로 보면 프루닝 배치가 있고 변경분이 있고, 아까 봤던 프루닝 배치가 이렇게 상품 연동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상품 선정이나 상품 변경분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적절하게 상품 정보 DB에 저장을 하게 되고, 프루닝에서 되게 매니저블한 상품 수를 줄였기 때문에 저희 DB에 이걸 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가 변경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필터 정보 같은 것들을 물고 광고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외부 정보가 변경돼도 그에 영향을 받는 상품 정보들이 광고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초기 아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이 이쪽에서 역방향으로 꼬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의 구조 한계를 보면 상품 정보랑 필터 정보가 엔드엠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래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품 정보 CDC, 필터 정보 CDC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이거 두 개를 만들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광고 시스템에 쓰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동시성도 저희가 챙겨줘야 되고, 또 상품의 광고주 설정 정보는 뭐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광고주 설정에 얽히는 상품은 수백만 건에서 수천만 건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아까 봤던 필터 API로 상품 정보로 광고주를 찾는 거는 굉장히 카디널리티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데, 필터 정보의 변경을 받는 수백만 건의 상품을 받는 건 카디널티가 너무 낮아서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용 대비 효용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는 필터 설정 정보의 실시간성을 조금 희생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좀 트레이드 오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터 설정 정보가 변경되면 해당 이벤트를 상품의 변경 이벤트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상품 정보가 변경이 되면 필터 API 통해서 필터 정보 물고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필터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필터 배치라고 하는 데에서 변경된 필터 목록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선정한 상품 목록이 있으니까 그 변경된 필터 목록에 영향을 받는 상품 정보 ID 목록을 재계산해내요. 그 다음에 마치 그 상품을 재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이벤트를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방향하는 거 없이 이렇게 단방향으로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필터의 변경분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외부 정보가 필터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상품 연동, 메타, 필터 배치 세 가지 이렇게 파이프라인, 배치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하게 됐고, 이 DB를 기준으로 이쪽은 프로듀서, 이쪽은 컨슈머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명확하고 격리가 잘 되고, 이걸 체크 포인트로 해서 시스템을 되게 매니저블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상품 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DB에 저장을 하게 되고, 상품 연동은 얘와 얘에서 오는 그 데이터를 선형성을 맞춰가지고 여기 저장하는 역할만 하면 되고, 얘는 상품 정보가 변경됐을 때 필터 정보나 기타 다른 외부 정보를 물고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는 역할만 하면 되고, 얘의 변경 정보는 이런 필터 배치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줄였고, 그 결과로 라이트는 메타 연동 파이프라인만 하기 때문에 동시성 이슈 같은 걸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필터 배치의 실시간성을 약간 희생했다라는 트레이드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유의 내용이고, 그래서 좀 요약해서 성과 및 결론을 얘기 드리면, 아까 있던 FK 조인을 통해서 그 상품 정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필터를 찾는 거에 대한 변경분 실시간 처리의 지원을 되게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주키퍼 통해 가지고 이런 필터 API들이 여러 개인데 그 캐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아이스버그를 도입하면서 스냅샷과 델타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상품 선정과 실시간 연동까지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드렸고, 태그나 파티션 같은 이제 메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롤백, 최적화, 운영 가시성, 그리고 성능 같은 것들도 끌어올리는 법을 좀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상품 메타 필터 정보를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치 형태를 사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DB를 기준으로 프로듀서 컨슈머로 역할을 분리하면 이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장애 격리 및 단순화가 된다. 그리고 운영상 개선은 스파크에서 이제 접근 시간 개선하고 이제 그런 스파크 배치들을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스버그의 그 분산 엔진 연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구 및 디버깅을 좀 용이하게 했다는 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렇게 크고 많은 상품을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처음 해봤는데, 처음엔 되게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단순하고 일관된 구조가 대규모 시스템에서 더 강력하다. 너무 많은 기교를 부릴 필요 없고 일단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트레이드 오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와 연동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인프라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게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프라랑 비즈니스 로직 분리 안 했더니 외부 접근하는 코드가 전부 복붙이 돼가지고 나중에 유지보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이런 거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완벽한 선택지를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트레이드오프를 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더 좋다.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공유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